자, 그러면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계획서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의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이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이 법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 때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나, 저탄소 배출 정책에 따라서 또 녹색 성장하고 맞추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저탄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통하는데, 결국은 이 에너지를 전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온실가스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출하니까, 이 건축물의 이 단열 성능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자. 그럼으로써 이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에너지 전략 계획서라는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는, 여러분이 이제 건축 실무에 가시면은 신입사원 때 에너지 전략 계획 교육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언제 제출해야 되냐면, 우리가 건축 허가 때 같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되겠습니다. 구비해야 될 서류다.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의 그런 건축물들은 에너지 전략 계획 대상이 아니고,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규모 이상이라든지 또 5층, 6층, 7층, 10층짜리, 그리고 아마 대형 설계사무소 가는 분들은 무조건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왜? 건축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사무소별로, 작은 사무소에서는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사무소 내에서 그 계획서를 만들고 이제 모든 것을 그 세움터에다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큰 사무소 가는 분들은 건축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 같은 부분들을 아마 외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 관련된 내용들의 업무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래서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건축, 기계, 전기, 이 각 분야별로 에너지 전략 계획을 하고 여기에 일정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65점, 그리고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74점의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누가 이거를 심사하게 되느냐? 구청에서 심사하지 않고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생산성 본부라든가 외부 업체에서 일정 비용을, 수수료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수수료에 맞춰서 이 에너지 전략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 계획서라는 게 있구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건축물은 제출하지 아니하는구나, 해당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은 에너지 전략 계획 대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뭐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니까 용도별 건축물에 17호부터 26호까지 건축물 중에 냉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 그 밖에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는 고시하는 건축물인데요. 여러분 여기다 단독주택, 동식물원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고, 나머지 모든 건축물들은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략 계획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단열재입니다. 단열재와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열 관류율, 그리고 창호 성적, 또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창호가 얼마나 많으냐, 또 석재 마감이 있느냐, 다른 마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전략 계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단열재가 가장 기본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들은
단열재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 시간에도 배웠죠. 단열재가 외부에 붙이면, 즉 골조 외부에 붙이면 외단열이고 골조 내부에 붙이면은 내단열이 되는 거죠. 내단열은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 자,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처럼 골조의 중앙에 붙이는 경우는 이제 중단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단열재를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데 단열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단열재의 종류라고 이 에너지 전략 계획법에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종류가 있고 단열재의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이렇게 나눠지고 단열재 종류로 보시면은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비드법 보온판이 우리 현장에서 보는 그 스티로폴 있죠. 두꺼운 스티로폴. 그런 걸 우리가 비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드법에서도 비드법 2종,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또 나눠지고 또 경질 우레탄, 그라스 울, 페놀폼, 분무십,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이런 다양한 그 단열재 종류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건축물의 단열재 종류를 적용을 할 때에 이게 다 비용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단열재 비용하고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열 전도율의 범위에 좌측에 있는 W per M 스퀘어 K와 그 다음에 칼 per M 스퀘어 HC 여기에 보면 이 숫자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 성적서가 됩니다. 성적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를 제출할 때에 단열재의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허가 넣을 때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시공할 때 실제로 단열재를 납품했는지 이 성적대로 맞췄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확인하죠? 감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감리가 이거를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열재의 종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이것부터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어떠한 단열재가 에너지 성능을 만족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냐? 비용과 성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선 나와야 되는 거죠. 돈을 떠나서 성적이 나와야 에너지 전략 점수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단열재 이런 등급에 맞춰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열재 등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의 내용을 보시면은 단열재 두께와 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단열재 두께와 건축물의 부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중부 1지역인데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제천이라든가 경상북도 봉화나 청송 굉장히 추운 지역이 이제 중부 1지역이고요. 중부 2지역은 이제 서울은 중부 2지역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부 1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 단열재 등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어디에 붙이는가 이런 내용 나오는데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부 2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입니다. 서울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대전, 세종, 인천, 강원도의 고성, 속초, 양양 이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중부 2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중부 2지역에 나와 있는 단열재의 등급과 그리고 건축물 부위에 따른 두께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은요. 거실의 외벽. 우리 건축법 초반기에 거실에 대한 정의를 배웠죠. 거실은 우리가 사무나 업무나 주거나 이런 곳이 거실이고 자, 그리고 비거실은 뭐죠? 복도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비거실이잖아요. 자, 거실의 외벽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 있다. 방이 있는 경우는 외부가 있지 않잖아요. 외부. 그러면 외부에 직접 면하는 부분이 되겠죠. 직접 면하는 부분에 또 용도가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단열재를 가등급을 썼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90mm 그러니까 19cm죠. 19cm의 가등급 경우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을 해야 된다.
나등급은 225mm니까 22.5cm죠. 굉장히 두꺼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외니까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135mm가 되겠습니다. 135mm, 13.5cm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190mm를 써야 되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135mm니까 13.5cm의 가등급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맨 꼭대기에 있는 층이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최상층, 그러니까 5층의 최상층의 이 단열재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 바로 위에가 옥상인 경우에는 220mm의 엄청난 두께의 단열재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또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이 부분도 바닥 난방이 있느냐,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냐, 또 간접에 면하는 경우냐, 바닥 난방이 층간 바닥,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규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시고 단열재 등급 대부분이 이제 가등급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가등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가등급을 적용한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단열재 종류와 등급의 그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적서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열재 두께도 약간 유동성 있게 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설계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 관련된 설계를 하는 게 설계사무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실무 가시면 거의 뭐 5년차, 7년차, 8년차까지는 실무하시는 이 에너지 전략 가지고 아주 실험을 아마 할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단열재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 단열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저반사 복합 단열재라든지, 자, 이런 게 보는 게 우리가 비드법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비드법. 그래서 뭐 까만 것도 있고 또 회색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요. 이 부분들도 이제 저반사 복합 단열재라든가 또 이렇게 스티로폴하고 저방사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복합된 것도 있고, 이렇게 건물 외부에 시공하는 게 이제 외단열 단열재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열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법들은 아주 단열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단열의 이 성능이 약했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워낙 단열재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강화돼서 여러분 아마 패시브 하우스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패시브 하우스. 이 패시브 하우스 수준에 걸맞는 에너지 성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따뜻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단열재 플러스 이제 우리가 창호 부분 있죠. 창호가 뭐 단창이냐 이중창이냐 PVC 창이냐 알루미늄 창이냐, 또 창호 성적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창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법으로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가서 앞으로 차근차근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